썰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8살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아이는 딸 하나가 있는데 아직 많이 어려요. 아마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겨우 5살이 되었답니다. 이렇게 아이가 어린 이유는 애초에 제가 결혼을 늦게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의 남편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 남자친구 자체를 사귀지도 않았고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아버지가 그 원인이고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잦은 외도를 해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 수는 10손가락이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바보 같다고 해야 할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사실을 최대한 숨기셔서 정확히 몰랐다는 거였어요. 제가 정확히 사실을 인지한 것은 대학에 들어간 이후였습니다. 기숙사에서 생활하다가 모처럼 휴강에 주말과 빨간 날이 끼어서 오랜만에 집으로 향했던 날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열었던 현관문 안에 펼쳐진 장면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옷통을 벗고 팬티만 입은 아버지와 헐벗은 여자가 거실 소파에서 끌어안고 있었거든요. 머릿속은 하얗게 질리고 손은 떨리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비명이라도 지르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오히려 헐벗은 여자가 제게 찢어지듯 고함을 치더군요. 너 나가. 얼른 안 나가? 미친 거 아니야? 제가 가만히 있자 그 여자는 얼굴을 숙이고 있던 아버지의 어깨를 잡고 오빠, 쟤 좀 어떻게 해봐. 나가라고 하라고. 아우, 진짜 짜증나게. 하며 동시에 저를 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더욱 강한인 것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은 아버지의 표정에 미안함은 없다는 거였어요. 입에 담배를 하나 물더니 표정을 찌푸린 상태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도 다 아니까 그따위 표정으로 보지 마. 저거 저런 표정 지을 때 보면 꼭 지 엄마랑 닮아서 징그럽다니까. 집에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너도 이제 성인이야. 지킬 건 좀 지키고 넘어갈 건 넘어가라. 태연한 표정으로 담뱃불을 붙인 아버지를 한참 보다가 저는 겨우 입을 열어 말했어요. 아빠, 어쩜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여기 우리 집이야. 내 집이야, 내 집. 내가 내 집에서 여자 좀 만나겠다는데 뭐.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희 엄마라는 여자도 이거 다 알고도 시시했어. 알지도 못하면서 까불고 있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차라리 이혼을 하든가. 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혼하자고 100번을 말해도 너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살아주고 있는 거야. 까불고 있어. 그리고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할 일인데 어디서 감히 자식 새끼가 부모한테 이혼을 입에 올려? 아버지는 그 말 뒤에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들도 뱉었어요. 심지어 제 표정이 맘에 안 든다며 눈을 뽑겠다는 말도 했고 얼굴을 한 대 치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요. 순간 저는 너무 서러워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도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진 않았어요. 어릴 때도 저와 한번 놀아준 적도 없었고 음식에 꼬인 날파리를 쫓아내듯 저를 귀찮아하곤 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불륜을 저지르고도 딸 앞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는 정도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무엇보다 제게 이런 식이라면 어머니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했을지 훤했고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가여워서 눈물이 쏟아졌네요. 제가 울고 있는 사이 아버지와 여자는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자신들의 시간에 방해받는 게 불쾌하다는 티를 끝까지 내면서 말이죠. 뒤늦게 어머니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받았어요. 그간의 아버지가 친척이다 친구다 하면서 제게 이모라고 부르게 했던 여자들이 모두 아버지의 내연녀였다는 사실도 알았고요. 이에 저는 당연히 이혼을 하라고 어머니에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엄마 이혼은 절대 안 해줄 생각이야. 너도 그렇게 알아. 저는 너무 답답해서 제 가슴을 치면서 대꾸했죠. 답답하게 왜? 저 꼴을 보고도 왜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건데? 설마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래? 돈 버는 것 때문에? 너가 그렇대?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그리고 엄마, 너희 아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그 인간이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 더 충격 먹을 것도 없고 평생 저렇게 살아도 별 신경도 안 쓰여. 신경이 안 쓰이면 엄마가 왜 나가 있는데. 어머니는 혀를 차면서 저를 제지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습니다. 내 핑계댈 생각하지 마. 요즘 이혼한 부부? 흥도 아니야. 그리고 엄마도 일할 수 있고. 엄마 지금까지 아빠한테 돈 한 푼씩 타서 쓰는 것도 답답했어. 차라리 잘 됐다고. 이참에 이혼하고. 시끄러워. 네가 뭘 안다고. 너 결혼만 시키면 엄마가 알아서 해. 그것도 내 핑계야. 저는 눈까지 감으면서 소리를 꽤 질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더군요. 그래, 핑계 맞아. 엄마는 솔직히 무서워. 평생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일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살림만 평생을 해왔어. 그리고 너희 아빠 저러는 거 내가 아들 못 낳아 그런 것도 있어. 따지고 보면 내 탓도 있는 거고. 그 순간은 정말이지 미치고 팔짝 뛰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하고 설명해도 어머니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나 말다툼을 한 끝에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견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생기를 잃어버린 눈이며 감정조차 빠진 목소리. 거기에 더해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는 이상한 확신까지.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하는 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렸던 제가 선택한 것은 외면이었어요. 집에 여자를 끌고 들어와 연애질을 하는 아버지도 끔찍했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리까지 비워주는 어머니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보고 살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렇게 그 뒤로는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명절이고 생신이고 집에 한 번을 가지 않기 시작했네요. 솔직히 힘들긴 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해서 집에서 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생활비부터 학비까지 버는 건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지고 싶은 거 참고 아끼면서 사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한데 의외로 가장 불편한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 빙판길에 미끄러져 꼬리뼈에 금이 간 적이 있었어요. 손목도 다쳤지만 인대가 좀 늘어난 게 전부였고 꼬리뼈는 수술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통증 때문에 입원하는 걸 권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움직일 수 없으니 병원에서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기로 입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었고 대신 엄청난 고생을 하는 걸 선택하게 되었네요. 단순히 꼬리뼈인데 뭐 아파도 얼마나 아프겠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직접 겪어보면 절대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고개를 들어도 아프고 숙여도 통증이 있고 걸으면 머리에 뼈까지 울리고 누워있어도 통증이 와서
잠도 잘 잘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허리나 배에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라 화장실도 갈 수가 없었기에 그 고통이 제일 심했네요. 때문에 밥도 거의 먹지 않고 과일과 물, 초콜릿을 먹으며 그 상태로 거의 2주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실제로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제 원래 몸무게에서 9kg이 빠져 있었고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탈모까지 같이 올 정도였네요.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만큼 제 의지도 고집도 강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정말 평생을 안 보고 살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 제 고집을 꺾은 건 당시의 회사 동료이자 현재 제 남편 때문이었어요. 명절 이야기를 하다 우연히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입사 동기였던 남편과는 꽤 오래 함께 일을 해왔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모르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네요. 근데 의외의 반응을 보였죠. 보통 부모님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상대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남의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 또 둘째는 나중에 후회할 거라면서 저를 설득하려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뜬금없이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을 소개해? 아까 못 들었어? 엄마랑 연락 안 한다니까? 남편은 제 반응에 덤덤한 표정으로 대꾸하더군요. 연락하게 되면 말해. 우리 사촌 누나가 다이소 하시거든. 거기 어머님 나이에 일하는 분들이 참 많아. 이야기 들어보니 평생 일 한 번도 안 한 분도 업무 적응하고 나서는 밝아지고 훨씬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 또래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아니, 고맙긴 한데 뜬금없이 직장을 소개해. 더구나 우리 엄마가 일을 하긴 할까? 그 사람은 어깨를 으쓱했죠. 나야 모르지. 근데 너도 기회를 열어준 적도 없잖아. 만약 너희 어머니가 일을 해본 뒤에 나랑 일이 맞지 않아서 난 일 평생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말했다면 나도 이런 제안 안 하지.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니까 난 충분히 존중하고 그 뜻을 받아들였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두렵다라면 한 번은 그럴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나머지는 그 뒤에 일이지.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어머니를 외면해버렸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요. 정말이지 쥐구멍이 있다면 그 안에 머리통이라도 쑤셔 넣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약간의 희망도 함께 보았습니다. 평생 집안일하고 아버지 뒷바라지와 저를 챙겼던 어머니가 밖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일을 한다는 건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봤던 건 매일 아버지에게 새날비 한 푼이라도 받으려고 입씨름하고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던 모습뿐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어머니가 일을 하고 누군가와 만나는 모습을 보는 건 꽤 기분 좋은 상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거의 8년 만에 한 연락이었고요. 뭔가 떨리기도 하고 묘하게 붕 뜬 기분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 그런지 어색한 건 찰나였습니다. 제 걱정에 쌓아뒀던 말들을 쏟아내는 걸 듣다가 결국 눈물까지 터뜨렸고요. 그렇게 그날 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빠랑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나와. 나랑 같이 살면 되잖아.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됐다. 이 나이에 무슨. 그리고 너희 아빠 요즘은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어. 퇴직하셨잖니. 집에 있는 시간도 길고.
아무리 그래도 거의 평생을 그랬다며. 그런 인간이랑 살고 싶어? 나라면 마주치는 것도 소름 끼칠 것 같아. 어떻게 아내랑 자식 앞에서 그렇게 당당해? 나이 들면 달라진다고? 아니,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어. 나이만 먹는다고 사람 안 바뀐다는 거. 너 그렇게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있으면서 엄마도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지금 나온다고 뭐가 달라지니? 오히려 네 발목만 잡는 거지. 엄마는 그렇게 살기 싫다. 무슨 발목을 잡아. 나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라고 해도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 벌 만큼 벌어. 내 집은 아니라고 해도 전세로 잘 살고 있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면 성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까놓고 아빠가 예전에는 돈을 좀 벌긴 했지만 엄마한테 돈 한 푼 안 주려고 매번 치사하게 굴었잖아. 내 학원에 보내주기랬어. 아니면 용돈을 주기랬어? 엄마랑 내가 받은 건 아빠가 가진 그 집, 그 집에서 먹고 자게 해준 것뿐이라고. 아빠가 그래도 너 학비는 내줬고 조복도 사줬잖아. 새말비도 다달이 좀 주긴 했고. 엄마, 정신 차려. 그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교복, 그거 물려받았거든? 기억 안 나? 옆집 언니한테 받아왔던 거. 아빠는 체육복 해준 걸로도 한 달을 생색을 냈고. 그랬나?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 저는 또 그 말에 이혼하라면서 화를 냈고 뒤늦게 아차 싶었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에게 일자리를 어떻게 소개해줄까, 어떤 말로 설득을 해서 변화를 시킬까 생각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바짝 마른 얼굴에 흰무리가 가득한 모습을 보니 또 이전처럼 언성이 높아졌던 거고요. 저도 그런 제가 못났다는 걸 알면서도 희한하게 어머니에게는 감정이 앞서더군요. 결국 그날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원래 하려던 취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집을 나올 때와 변하지 않은 모습에 거의 포기 상태로 대충 말했는데 어머니는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다이소? 몇 번 가보긴 했는데 내 나이에 받아주긴 한데 떨어질 것 같은데. 어? 하려고? 저는 좀 당황해서 되물었죠. 아니, 젊고 어린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나처럼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을 누가 받아주겠어. 괜히 욕만 먹고 그러는 거 아니냐는 거지. 아, 그게 내 회사 동기의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곳이래. 내가 정확히 물어본 게 아니라 매니저인지 점장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라서 괜찮을 거야. 물론 들어가서 일을 잘하긴 해야겠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하는 거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말이나 좀 해볼래? 엄마도 소일거리 해보고 싶긴 했거든. 너희 아버지도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힘들기도 하고. 알았어. 내가 내일 전화로 알려줄게. 결국 소개는 시켜주긴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친한 동료로만 지냈던 남편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면서 저희 어머니와 직접 만나게까지 했고 일은 척척 진행되더군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면접을 보러 가기 전날에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염색해주고 옷이랑 화장품을 사드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어찌나 긴장을 하시던지 보고 있는 제가 다 떨릴 정도였어요. 어머니의 그 모습은 마치 제 첫 취업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 입어 한 뼘이나 올라간 정장 바지에 낡은 구두를 신고 대기하며 다리를 달달 떨던 제 모습 말이에요. 결국 저는 면접날 회사에 반차를 내고 겁에 쫓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괜찮은지 몇 번을 물어보다가 면접을 보러 가셨고 저는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어차피 아는 사람이라 웬만하면 합격시켜줄 거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어머니처럼 긴장을 하긴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는 종종 걸음으로 그곳에서 빠져나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외쳤죠. 교육 받으러 오래. 나 합격이야, 합격. 그날 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아이 같았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 봤습니다. 순간 가슴 안쪽이 묵직한 기분이 들었고 눈물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어요. 그저 축하한다면서 옷도 몇 벌 사러 가고 편한 신발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어머니는 쉬지 않고 면접 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대 보험도 들어간다고 하더라. 아르바이트 같은 거는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거 말하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는데 좋은 거잖아. 그치? 아, 그래? 잘 됐네. 정직원인가? 그래? 그런 거야? 엄마는 모르지. 유니폼도 있고 명찰도 있는 것 같던데. 이것저것 너무 물어보면 싫어할까봐 그냥 안 물어봤어. 하나씩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래, 엄마, 천천히 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면 돼.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엄마가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주마. 비싼 거. 열정과 의지만으로 드라마처럼 업무에 최적화되어서 떼짱나게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난생 처음 해본 일이라서 어머닌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잘은 모르지만 무거운 것도 나르고 진열하고 위치도 외워야 하는 것들이 많이 버거웠을 겁니다.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며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제게 했고 저 역시도 계속 다니라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딱 5개월이 되어가니 어머니는 제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재밌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엄마 친구도 생겼어. 운전하는 것도 가르쳐준다고 해서 운전면허도 따보려고. 일단은 학원을 다니는 게 좋겠지? 가끔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할 때 일에 지쳐서 피곤한 얼굴이었는데 눈빛만은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어두운 것만 바라보는 것 같던 검고 공허하기만 했던 눈동자는 반짝거리며 빛이 났고 표정도 더없이 풍부해졌더군요.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일을 하는 적이 표정 여기저기에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의 수다가 늘었죠. 이전에는 고작해야 옆집 아랫집 윗집 이야기가 전부였었는데 인간관계가 넓어진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풀리더군요. 특히나 어머니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않으려고 했던 저 역시 천천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가까워진 것이 지금의 남편이었고요. 마흔에 가까운 나이에 첫 연애, 서툴기만 한 제 걸음에 남편은 속도를 맞춰 걸어주었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남편 어머니까지 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좋은 곳에서 식사도 하고 봄이 되면 꽃 보러 가고 가을에는 등산도 다녔습니다. 거의 모든 게 처음인 저희 어머니와 저에게 남편은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죠. 남편과 너무 닮아 따뜻한 시부모님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덕분에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질 수 있었네요.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 제 나이가 41였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가 저와 남편에게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나 이혼할까 생각 중이다. 아니, 이혼하려고 한다. 저는 좀 놀라서 되물었죠. 엄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희 아빠 또 다른 여자 생긴 것 같더라.
카드 회사에서 우편물도 날아오고 심상치가 않어. 그 인간이 여자한테 돈 퍼나르는 거 내가 모르진 않지만 퇴직하고도 정신 못 차린 걸 보니까 이제 알겠어. 진즉에 네 말을 들어서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근데 엄마, 그 말이 사실이면 네 자료도 얼마 못 받는 거 아니야? 됐어. 나도 아깝긴 한데 내가 알아서 돈 벌고 나도 적당히 모았어. 이 정도면 보증금의 월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가 벌어서 혼자라도 잘 살면 그만이지. 엄마, 진짜 멋지다. 저는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달라진 건 알았지만 어쩌면 어머니의 원래 모습이 이렇게 당당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네요. 좀 더 빨리 일을 시작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도 됐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물었죠. 자모님, 그냥 저희랑 같이 사는 건 어떠세요? 저나 어머니나 놀라서 눈만 껌뻑거리는데 남편이 이어 말하더군요. 저는 불편한 거 없고 저희 부모님도 뭐라고 안 하실 거고요. 장모님만 괜찮으시면 같이 살아요. 방도 하나 남아있는데 월세로 나가는 비용 줄이세요. 어머니는 싫다고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며칠 동안 남편이 설득한 끝에 이혼 후에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며 증거도 모으던 와중에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며칠 내내 연락할 때마다 목소리가 좋지 않던 어머니는 낙담한 얼굴로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준 유품이 없어졌어. 금목걸이랑 반지인데.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자리에 갈 때마다 목에 걸고 있던 게 떠올랐어요. 제 졸업식마다 홀로 참석한 어머니의 목에 걸려있던 그 목걸이는 사진에도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투박한 금목걸이였지만 짜임새가 독특했고 반지와는 한 세트였어요. 할머니가 준 그거? 그게 어디로 가? 아빠가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제 물음에 어머니는 발을 작게 동동 굴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넣어주려고 잘 보관해놨는데 너무 촌스러운 거라서 녹여서 새로 만들어주려다 엄마 유품이라서 망설였는데 아유 내가 미쳤지. 다 내 탓이다. 됐어 엄마. 그게 왜 엄마 탓이야. 그리고 그걸 왜 녹여 유품인데. 어쨌든 그걸로 아빠랑 싸우지도 마. 알았지? 그냥 더는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설마 물어봤어? 물어봤지. 어디에 팔았는지 말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답답해서 죽겠다. 정말 끝까지 이런 식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다른 곳에 두고 못 찾는 건가? 집을 3일 동안 뒤졌는데도 못 찾겠어. 어머니가 그걸 다른 곳에 뒀을 리는 없었어요. 분명 아버지가 가지고 간 건 확실했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소송까지 들어갈 준비를 하자 홧김에 팔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고요. 아버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 뭔지 생각해보고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훔쳐서 팔았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했네요. 어머니는 그 일로 크게 충격을 받으셨는지 며칠을 몸살을 앓으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겠다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시겠다면서 쉬는 날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셨어요. 그런데 그게 최악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식에 응급실로 향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나중에 블랙박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 뒤를 차로 밟다가 난 사고였더군요. 앞서가던 아버지가 방향을 급하게 튼 순간 어머니도 뒤따라가려다가 차가 전복된 겁니다. 사고가 난 날에는 그걸 몰랐고 단순히 어머니가 피곤해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를 탓하면서 미안하다며 계속 울면서 사과만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버진 나타나지도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요. 그러다가 장례가 치러지기 바로 전에 와서는 이렇게 묻더군요. 즉사했대? 아니면 병원 와서 수술하다 죽었대? 저는 소리를 꽤 질렀습니다. 아빠, 진짜 미쳤어? 어쩜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내가 뭘 묻는 것도 안 돼. 아주 지 혼자만 효자지. 나한테는 마누라였어. 그러게 왜 옆편 내가 싸돌아다녀? 가만히 집에 박혀 있었으면 말년에 벽에 똥칠하면서라도 오래 살았을 텐데. 차라리 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가라고. 가서 여자를 만나든 뭘 하든 하라고. 이게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고 가? 여자를 만나? 아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이. 애초에 이혼하라고 너희 엄마 옆구리 찌른 것도 너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 이렇게 차석으로 안 죽었어. 내 말이 틀려. 아빠. 일하겠다고 옆편 내가 나돌아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운전인지 뭔지 배운다면서 그러고 다니더니 간이 부어서 남의 차를 밀려서 끌고 다니다가 뒤진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이래서 계집들은 운전을 못하게 법으로 딱 만들어야 된다고. 지 혼자 뒤져서 그나마 다행이지. 사람이라도 치였어봐. 그거 어떻게 물어주겠냐고? 저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고 아버지를 그 자리에서 밀어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던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노려보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죠. 차라리 아빠가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왕 이렇게 됐으니 아빠는 꼭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 그러면서 꼭 두 눈으로 지켜봐. 아빠가 늙어서 죽고 갈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 살아있는 게 더 지옥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아버지는 일어나서 저를 때리려고 했지만 곁에 있던 남편의 제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쓸모없는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제 저주에 답변이라도 하려는 듯 장례식 날에 상간녀까지 끌고 찾아왔던 겁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한 정도로 보였는데 의상은 몹시 파격적이었어요. 짧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더군요. 제 몸은 주체하지 못하고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상간녀와 반쯤 끌어안고 있어서 감히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면서 쓸쓸한 눈빛을 연기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영정사진 바로 앞에서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주셨던 유품인 목걸이를 그 여자의 목에 걸어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는 발을 동동거리면서 좋아하며 말했죠. 이걸 드디어 내 목에 걸 수 있게 됐네? 근데 여기서 꼭 줘야 하는 거였어? 좀 그렇다. 아버지는 실실거리고 여자는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더군요. 저는 한 마리 짐승처럼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동시에 손도 깨물어 버렸어요. 놀란 남편이 저를 잡아들었는데 그 김에 바로 옆에 있던 아버지의 배를 발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제 뺨을 후려쳤고 저도 똑같이 한 대 쳤네요. 그러자 아버지는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말하더군요. 저 성질 더러운 거 봐라. 지 애비를 때려. 아주 지 엄마는 판박이네.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남편한테 버림받아. 너희 엄마처럼. 드세고 무식하고 멍청한 너희 엄마 말이다.
여자들 팔자가 엄마 따라간다는 말, 그거 틀린 말 아니다. 근데 날 봐라. 난 노후에도 잘 살 거야. 어리고 예쁜 것은 둘째치고 이 능력까지 좋은 여자야. 너희 엄마는 이 여자 팔끝도 못 따라와. 난 너희 엄마 사망보험금 받아서 너희 새엄마한테 줄 거고 넌 백날 억울하다고 해봤자 보험금은 남편이 1순위야. 백서방거 아닌 것 같으면 얼른 이혼해버려. 내 사위니까 특별히 말하는 거야. 거기다가 난 죽기 전에 내가 모은 재산 전부 내가 쓰고 죽을 거거든? 이인연한테 한 푼 떨어질 일 없으니까 백서방거 얼른 정리해버려. 이때 남편이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멱살을 움켜잡았어요. 누가 당신 사위야? 제발 여기서 꺼져. 난 당신 같은 장인 없으니까. 저는 울면서 주저앉았고 시부모님이 오셔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한데 아버지는 장례식에 참석하려는 것처럼 뻔뻔하게 자리에 앉아서 음식이랑 술을 내오라고 하더군요. 자신은 당당하다고 소리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친척 어른 몇 분이 아버지와 상간녀 쪽으로 육개장을 던졌고 사람들이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내 쫓겨나듯 나가야 했네요. 저는 상황이 조금 진정된 후에 화장실로 가서 얼굴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조문객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기에 흐트러진 옷이며 엉망이 된 머리를 만져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불쑥 제 얼굴 앞으로 손수건 하나가 들어오더군요. 누군지 확인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씹어먹어도 모자랄 그 상간녀였습니다. 저한테 맞아서 찢어진 입술에 육개장을 뒤집어 쓴 그 여자의 상태는 저보다 더 심했지만 거울도 제대로 보지 않고 저만 빤히 응시했어요. 저는 제게 내민 손수건을 신경질적으로 쳐낸 뒤에 말했죠. 꺼져. 역겹고 더럽고 천박한 게. 얼른 여기서 사라져. 그런데 여자는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제게 고개를 숙이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차분하게 말하더니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분에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울음을 터뜨리면서도 그 여자의 표정이 너무 기이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쓸쓸하다고 해야 할지 고무하다고 해야 할지 저의 어머니의 예전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비슷했거든요.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아버지와 새 출발을 꿈꾸는 상간녀처럼 도저히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구나 목걸이를 받고 눈치 없이 발을 동동 구르며 간드러진 목소리를 내던 것과는 분위기 자체가 다른 것도 이상했네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는 정신없이 어머니 장례를 치렀고 슬픔에 오래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곁에서 저를 위로해줬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시험에 성공했다면서 아이처럼 좋아하던 어머니의 모습과 이혼을 결심했던 그 눈빛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아버지가 여자를 끼고 껄껄거리며 웃던 모습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그러다가 장례가 끝나고 2달 정도 흘렀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바로 그날 저는 의외의 인물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와 새 출발을 한다는 그 상간녀였습니다. 여자는 이전과는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어요. 일단 동네에 사람도 잘 오지 않던 구석진 공원이라는 이상한 약속 장소였는데 커다란 가방 캐리어를 끌고 오며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개도 숙이더군요. 화장도 하나도 하지 않은 얼굴에 대충 묶어 올린 머리, 헐렁한 바지에 티셔츠 차림의 여자는 밖에서 만났으면 알아보지도 못했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리에 앉고 잠깐 정적이 흘렀는데 여자는 조심스럽게 제 앞으로 상자 하나를 밀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할머니의 유품이었다가 이제 어머니의 유품이 된 목걸이와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상간녀를 노려보며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죠? 저한테 적선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돈으로 바꿔달라고? 제 반응에 여자는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던 커다란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금 망설이는 듯 하더니 가방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7천만 원은 그쪽 아버님에게 받은 금액 전부고요. 감시 카메라가 있을까봐 여길 선택한 건데 좀 당황하셨죠? 이봐요. 이게 무슨 뜻이죠? 감시 카메라는 또 뭐고 나한테 왜 이래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절대로 제게 이런 돈을 넘길 사람도 아니었고 상간녀도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봤지만 이미 어머니는 이혼 소송 전에 돌아가셨기에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제게 이야기를 하나 털어놓더군요. 오래전에 그 사람, 아니, 그쪽 아버지란 인간이 제 형부였어요. 네? 저희 큰언니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늦둥이라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두 사람이 놀러 갈 때 저를 데리고 가기도 했었죠. 한 번은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보라는 말도 했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가 그 빈자리까지 채워주겠다면서 어찌나 다정했는지 몰라요. 저희 집에서도 당연히 결혼을 할 줄 알았고 실제로 결혼 준비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언니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기뻐할 줄 알았던 형부의 태도가 바뀌었고 헤어지자는 말에 큰언니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당시 저는 어린 마음에 울고 있는 언니를 보면서도 이해도 하지 못했죠. 제게 자세히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정확히 알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어요. 그럼 설마... 네, 애초에 결혼을 한 남자였던 거죠. 제 또래의 딸도 있었고 큰언니 말고도 애인도 여럿 있었던 바람둥이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큰언니는 신혼집 구할 때 쓰라고 돈까지 준 모양이었는데 돈 문제가 얽히기 시작하자 형부는 다른 걸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으니까. 돈 받을 생각이면 회사에 모두 알리겠다. 공장에서 쫓겨나서 동생들 굶기고 싶냐. 유부남 꼬신 여자 꼬리표 달고 평생 살아라. 이런 식으로요. 더구나 자긴 개인 사업을 하니 어차피 타격도 없다면서. 평생 모은 돈이었기에 언니는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유산되었던 거죠. 결국 모든 걸 잃은 언니는 한동안 방에 박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울증에 병원 한 번을 못 가고 반년을 버티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여자의 집은 무척 가난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해서 사실상 큰언니가 집안의 가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중에도 공장에 다니면서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드디어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기를 꿈꿨는데 그게 좌절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큰언니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에 몸이 아팠던 어머니는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셨고 둘째 언니 역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그 길을 뒤따라갔다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 여자는 고작 2년 만에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차례로 잃게 된 거였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는 게 괴로웠는지 잔뜩 친할된 눈으로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워낙 어렸을 때 봤기에 기억을 못할 줄 알았어요. 떠오르지도 않았고요. 근데 술집에서 제게 말을 걸며 찝쩍거리던 그 인간을 본 순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인간은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어쨌든 나는 우리 가족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그 인간을 잊지 못했고 앞으로도 잊지 못하겠구나. 이걸 신이 복수를 하라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사기를 치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사기요? 네. 그 사람은 제가 유명한 개인 투자자인 줄 알아요. 멍청해서 속이는 건 어렵지도 않았고요. 무엇보다 난 그 인간이 죽길 바라지 않거든요. 죽는 건 너무 쉽고 우리 언니 따라가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요. 평생 돈 없이 빌빌거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천천히 말라 죽길 바래요.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진 돈 모두 빼돌렸어요. 여자들한테 다 퍼졌는지 생각보다 얼마 없긴 했지만 이게 전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도 훔친 걸 보여주면서 녹여서 결혼 선물로 저한테 주겠다고 했을 때 중요한 물건 같아서 제가 가지고 싶다고 졸라서 지킨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장례식장에서 그쪽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에게 복수를 대신해줬다는 고마움, 그리고 남은 하나는 그 여자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그냥 모르는 척 감사하다고 끝낼까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득했죠. 아니, 용서는 둘째치고 사기를 쳤다면 감옥에 가는 거 아닌가요? 당신 인생이 걸린 일이에요. 아버지가 망친 사람들은 물론 안타깝지만 당신까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사정 알았으니 이제 이해는 하겠고 이렇게 된 거 저희 엄마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네, 알아요. 사기치면서도 가끔씩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어요. 이렇게 복수한다고 그 인간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 제 말이 그거예요. 그냥 돌려줘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그런데요. 이왕 떠올릴 거면 실실 쪼개는 그 표정 말고 괴로워서 죽고 싶은 얼굴이 떠올랐으면 하거든요. 어차피 기억해야 하는 거면 통쾌했으면 좋겠어서요. 아마도 오늘 보게 되겠죠? 제가 자수하러 갈 거라. 저는 너무 황당해서 입만 뻥긋거렸는데 여자가 제 손을 잡고는 이어 말했어요. 벌을 받더라도 그 인간 때문이 아니라 제 복수 때문에 상처받았을 당신의 어머니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마음도 편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돈은 혹시 모르니 얼마 가는 계좌에 넣지 마시고 티 안 나게 조금씩 쓰세요. 저의 만류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자수하러 가버렸습니다. 솔직히 그 뒤에는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로만 떴어요. 저는 그 여자가 과하게 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복수가 제대로 통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버진 당시에 쓰러져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멀쩡했고 저를 보자마자 한다는 말은 이거였죠. 나 태어나면 너희 집에서 살아야겠다. 원래 여편네가 나랑 이혼하고 너네 집 들어가기로 해서 방도 치워놨다며? 잘 되잖니. 아니면 방 한 칸 마련해 주든가. 아빠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래.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한테 내 재산 다 주마. 어떠냐? 엄마 보험금 나온 거 알지? 너 하는 거 봐서 그것도 주마. 지금 자금이 좀 묶여 있어서 그래. 어때? 정말 너무나 뻔뻔하게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단순히 그 여자랑 헤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거라면서 말입니다. 경찰서에서 실려왔다는 걸
이미 병원 관계자들에게 들었는데도 사기당했다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척하면서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보험금이랑 아버지 재산 혼자 잘 쓰세요. 저는 욕심 없거든요.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말했었죠. 벽에 똥 치할 때까지 살라고. 살아있는 게 지옥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꼭 유병장수하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소리를 꽥 지르면서 자식이 부모를 부양 안 하면 그거 법으로 제재할 수 있어. 무식한 년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유병장수. 자식 새끼를 이따위로 교육시킨 네 애미부터 클러먹었지. 나 고소하고 경찰에서 신고할 거야. 내가 못할 것 같아? 하며 저를 대래 협박하더군요. 네, 그러세요. 꼭 그러세요. 소송은 시간 많고 돈 많으면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힘껏 해보세요. 근데 저는 친인척 가족들 모두가 증인이 되어줄 거거든요. 그간 저랑 엄마한테 했던 짓들도 다 가지고 있고 엄마가 생전에 아빠 불륜 증거 모은 것도 아시죠? 누가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고소하세요. 회사에도 다 알릴 거야. 네가 불륜을 저지른 파렴치한 자식이라고. 어쩜 그 여자의 큰언 얘기했던 짓을 자식인 저한테도 똑같이 하더군요. 나이가 들어도 그 본성은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걸 다시 깨달으면서 저는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하세요.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와 있어서 딱히 저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두 눈으로 봤으니까. 이 천하의 못된 년, 이 부모도 모를 참년. 제게 계속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시다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던 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고소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자신이 불리한 것도 알고 있기에 쉽게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까지 가지게 되었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 많이 아파서 한동안 잊고 살았고요. 근데 이제 숨 좀 돌리고 돌이켜보니 꼭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더라고요. 평생 잊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나에게 악을 쓰고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낳는 게 마음 편하다는 말이요. 사실 그전까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떠올렸던 건 낯선 여자와 소파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충격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덜 괴로운 모습으로 아버지란 인간의 마지막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늘 답답했던 속도 풀렸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알 수 없고 겨우 수소문해서 이름을 알게 되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혹시나 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된다면 꼭 한번 연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정을 들은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고요. 딸만 셋이 있는 집이고 어머니는 당뇨병이 있으셨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는 정도로 말이죠. 사실 이렇게 찾는 이유는 보험금은 몰라도 아버지에게 빼앗은 7천만 원이란 돈은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참고로 저는 여전히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도 이 글을 통해서 전달되면 좋겠어요. 다른 구독자님들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